수능이 끝났다. 내 청춘은 지금부터. 1. 지독히도 무겁던 이름. 엄마. 엄마, 나 이번 달 차비가 좀 모자라는데 5만 원만 더 주면 안 돼? 당신은 또 애 기를 죽이고 그래? 내가 밖에서 무슨 수모를 당하고 오는지 알기나 해? 내 유일한 낙이 이 막걸리 한 사발인데 그것도 눈치를 주네. 눈치를 줘. 엄마는 내 예술적 감수성을 하나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주부로만 살았지. 나 연기학원 안 보내주면 가출해버릴 줄 알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귀가 먹먹하도록 사방에서 쏟아지는 목소리들이었다. 부러터진 손가락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더미를 해치우던 50대 초반의 주부 안민화의 삶은 언제나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부름과 요구로 가득 차 있었다. 남들은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우고 제법 여유로운 황혼을 준비한다는데 민화의 현실은 사막 한가운데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처럼 고단하기만 했다. 4살 연하의 남편은 중소기업의 만년 과장 자리를 맴돌며 매사에 불만이 가득했다. 집에만 오면 온종일 회사와 사회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고 술로 괴로운 현실을 달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도피처였다. 큰아들은 엄마의 커다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채감과 자격지심 때문인지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늘 날이 서 있었다. 어떻게든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하겠다며 눈을 부릅뜨는 아들과 민화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서늘한 기싸움이 팽팽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춘기의 예민함으로 무장해 툭하면 민화와 사소한 트러블을 일으켰다. 배우 지망생이라며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도 거실로 나와 신경질을 부리기 일쑤였다. 그나마 전 교회장과 지역 중학교 부의장을 맡으며 어디서나 듬직하고 영리하게 행동하는 요즘 말로 알파메일 같은 순둥이 막내 아들만이 민화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위안이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나도 한때는 하고 싶은 게 많던 소녀였는데 싱크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검버섯이 내려앉기 시작한 낯선 아줌마일 뿐이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늘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이 지독한 결혼 생활 속에서 민화는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간절하게 인생 2회차를 꿈꾸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하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길모퉁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파리를 쫓으며 시들어가는 야채를 파는 가련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찬바람을 맞으며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민화는 지갑 속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몽땅 털어 노인의 야채를 전부 사주었다. 검은 비닐봉지를 받아드는 민화의 손을 노인이 가만히 맞잡았다. 거칠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노인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착하니요.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제는 온전히 자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나. 그날 밤 민화는 가슴이 죄어오는 지독한 통증 속에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50대 주부 안민화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눈을 뜨니 1997년. 내 19의 겨울. 민화야, 민화야, 기상해라. 수능도 끝났는데 날이 정오가 다 되도록 안 일어난데 장하냐. 부드럽고 따스한 손길이 어깨를 살포시 흔들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전생에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한없이 자애로운 촉감이었다. 민화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낯설고도 그리운 공간이었다. 얼룩덜룩한 쥐색 벽지와 사방에 길게 내려앉은 아침 햇살, 그리고 때가 낡은 옛날식 나뭇결 창문틀. 그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고인이 되어 꿈에서나 그리워했던 엄마, 수님이었다. 어머니? 이 가시나가 수능 치고 나더니 머리가 어찌 됐나? 왜 어머니래? 평소처럼 엄마라 캐라, 엄마라 야가 밤새 땀을 이리 흘렸네. 시험 치느라 고생했다, 우리 딸. 가난한 집에서 과외 한 번 못 받고 시험 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얼른 나와서 밥 먹자. 엄마는 아직 주름이 깊지 않았고 검은 머리가 성성했다. 민화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멍하니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50대 주부의 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 아니었다. 하얗고 매끄러운 손톱 끝에 봉소나물이 아주 살짝 남아있는 19살 소녀의 손이었다. 서둘러 방구석에 놓인 낡은 경대 앞으로 기어가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짓눌린 삶의 흔적 대신 밤하늘처럼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19살의 안민화가 서 있었다. 벽에 걸린 종이 달력을 보니 정확히 1997년 11월이었다. 바로 수능 시험을 치른 바로 다음 날이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진짜 돌아온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민화는 떨리는 다리로 서둘러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마당으로 나가자 차가우면서도 티 없이 맑은 시골의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이쳤다. 마당 한 구석에서 정정하게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의 듬직한 뒷모습이 보였다. 나중에 중풍으로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 민화의 가슴을 찢어놓았던 아버지가 지금은 저렇게 단단한 팔뚝으로 거침없이 도끼를 내리치고 있었다. 아버지, 민화가 고무신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마당 가득 맨발로 뛰어나가 아버지의 허리를 뒤에서 꽉 껴안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든든한 체온에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아이고, 울 강아지 왜 이러노? 시험을 못 쳐서 그러냐? 괜찮다. 괜찮아. 우리 민화 건강하게 시험만 쳐준 것도 아버지는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너무 좋아서요. 우리 아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미나는 아버지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엉엉 울었다. 50년 동안 홀로 짊어져야 했던 인생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가난하지만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서 남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성격으로 자랐던 시골 소녀 안민화. 그녀는 전생의 모든 기억과 영리함을 그대로 품은 채 기적처럼 두 번째 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삼만렙 주부, 집안의 몰락을 막다. 부엌방에 오순도순 둘러앉아 엄마가 이른 아침부터 끓여준 뜨끈한 시골 장국에 밥을 말아먹으며 민화는 서서히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돌아왔다. 1997년으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인 19살의 그날로. 전생의 민화는 집안이 가난하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늘 날이 서 있었고 지나치게 고집이 세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조언조차 거부한 채 혼자만의 벽을 쌓고 살았었다. 부드러운 성격이었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어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외로운 청춘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내면에는 50년 동안 온갖 인간군상과 살을 부딪히며 다져진 만렙 주부의 지혜와 깊은 연륜이 깃들어 있었다.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단번에 들여다보는 안목이 생긴 것이다. 민화는 수저를 들며 생각했다. 이번 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인자하고 소박한 부모님이 가난과 빚 때문에 눈물 흘리는 미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바로 내년 초쯤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달콤한 말에 속아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이 작은 시골집마저 통째로 날아가고 온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기억이 났다. 바야흐로 1997년 말은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암흑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던 격동의 시기였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쯤 지났을까. 큰아버지가 몹시 어두운 안색을 하고 시골집 마당으로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사랑방에 앉아 아버지에게 슬그머니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문틈 너머로 흘러나왔다. 이 사람아, 이번 한 번만 이름 좀 빌려주게. 내 금방 해결하고 도장 돌려줄 테니 진짜 딱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도와주게. 전생의 민화였다면 방 안에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거나 거칠게 문을 열고 화부터 냈을 테지만 50대의 내공을 가진 지금의 민화는 영리하게 대처했다. 민화는 정성껏 달인 따뜻한 대추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화사하게 웃으며 사랑방 문을 열었다. 큰아버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날이 많이 차죠? 따뜻한 대추차 좀 드시면서 말씀 나누세요. 아버지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 주머니를 꺼내려던 바로 그 찰나 민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쥐고 끼어들었다. 근데 큰아버지, 어제 구시뉴스 보니까 요즘 대기업들도 줄줄이 부도가 나고 은행들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국이 이런데 무리하게 대출을 새로 내시거나 연장하시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빠 도장으로 보증을 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합법적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제가 마침 학교 선생님을 통해 그쪽 금융상담을 잘해주시는 지인분을 알게 되었는데 내일 당장 큰아버지 모시고 같이 군청에 가서 알아봐 드릴게요. 민화는 전생에 남편이 저지른 빚더미와 보증 문제를 해결하며 뼈저리게 배웠던 날카로운 금융 지식과 경제 동향을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주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어조로 풀어냈다. 겉으로는 큰아버지를 지극히 위하고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지금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논리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고등학생 조카딸의 입에서 대기업 부도와 금융정책 자금 같은 전문적인 단어가 거침없이 흘러나오자 큰아버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민화의 완벽하고도 다정한 설득 앞에 큰아버지는 차마 더는 도장을 요구하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리다 쓸쓸히 발길을 돌렸다. 인감도장을 손에 쥐고 있던 아버지는 딸의 대견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화는 그렇게 집안의 첫 번째 몰락 위기를 가뿐하게 막아냈다. 속 깊고 영리한 미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차가운 겨울마당을 따스하게 녹인 순간이었다. 내려놓은 고집, 청춘의 한가운데로 대입 원서 접수가 무사히 끝나고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겨울방학이 찾아왔다. 전생의 민화에게 이 시기는 잿빛 기억으로만 가득한 지우고 싶은 날들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열등감과 예민한 성격 탓에 친구들이 떡볶이 먹으러 읍내 가자, 졸업하기 전에 다 같이 여행 가자며 손을 내밀어도 집에 일이 있다, 돈 없다며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벽을 쌓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의 청춘에는 돌아볼 만한 추억도 나이가 들어서까지 연락을 주고받을 진정한 친구도 단 한 명 남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생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성숙해진 민화는 이제 자존심이나 고집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눈부신 청춘의 가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화야, 오늘 읍내 나가서 새로 생긴 스티커 사진기에서 사진 찍고 놀래? 너 매번 안 간다고 해서 오늘도 물어보기 조심스러운데. 단짝 친구인 지혜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자 민화는 환하게 웃으며 지혜의 두 손을 꽉 맞잡았다. 당연히 가야지. 지혜야, 우리 오늘 읍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포즈로 사진도 찍자. 오늘은 내가 쏠게. 민화는 주말마다 틈틈이 말렙주부의 뛰어난 손맛을 살려 동네 반찬 가게 일을 돕고 받은 용돈을 주머니에서 가볍게 꺼내 흔들었다. 읍내로 나간 소녀들은 90년대 감성이 물씬 풍기는 스티커 사진기 앞에 모여들었다. 전생에 고집스럽던 민화였다면 유치하고 창피하다고 딱 잘라 거절했을 토끼 머리띠와 커다란 안경도 기꺼이 쓰고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다. 사진 시트 가득 번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눈부셨다. 친구들이 사소한 오해로 다투거나 불투명한 진로 때문에 방황하며 눈물 흘릴 때도 민화의 깊은 이해심과 포용력이 빛을 발했다. 어두워진 분식집 한 구석에서 한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민을 토로했다. 나 성적이 애매해서 전문대 가야 할 것 같아. 부모님은 대학 가지 말고 빨리 공장 취업해서 돈이나 벌라고 하시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그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민화는 가만히 친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그것은 19살 소녀의 위로가 아닌 세상을 다 살아본 50대 어머니의 연륜에서 나오는 깊고 따뜻한 온기였다. 인생 정말 길어 얘야. 지금 당장 전문대에 가고 취업을 하는 게 절대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우리는 30이 되어서도 40이 되어서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넌 손재주가 누구보다 좋으니까 분명히 나중에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내가 옆에서 계속 믿고 응원할게.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 남들보다 빠른 이해력과 넓은 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세심하게 어루만져주는 민화 덕분에 언제나 은따처럼 외톨이였던 그녀의 주변에는 늘 든든한 친구들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화는 비로소 전생에 잃어버렸던 찬란한 청춘의 퍼즐들을 하나씩 행복하게 채워나가고 있었다. 파란 목도리, 사랑을 앓던 순간, 이듬해 봄, 민화는 당당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하여 상경했다. 캠퍼스는 90년대 말 특유의 자유롭고 낭만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민화에게 대학교 입학은 단순한 학업의 연장이 아니었다.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평생을 두고 알았던 단 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두려움의 시작이었다. 민화의 첫사랑, 한선우. 전생의 기억 속에서 그와의 사랑은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이었다. 같은 신입생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렀고 다가오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마음만 졸이다 끝나버린 인연이었다. 가난이라는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았고 서툰 자존심은 서로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을 꽁꽁 묶어버렸었다. 혼자 속으로만 눈물을 삼키며 지독한 사랑아리를 해야 했던 세월이었다. 민화는 잊지 못하는 전생의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며 강의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난히 바람이 매섭고 추웠던 초봄의 어느 날이었다. 교수의 지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지던 중 뒷문이 드르륵 열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몰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온 것은 선우였다. 그 순간 민화는 정말로 자신의 숨이 뚝 꺼버리는 것만 같았다. 하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짙은 파란색 털목도리를 목에 거칠게 두른 선우의 모습, 뺨은 매서운 칼바람에 발갛게 얼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인 선우의 맑은 눈동자가
강의실 안을 두리번거렸다. 파란 목도리 위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마저도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그 시절 특유의 풋풋함과 맑은 청춘의 서정성이 선우의 온몸에서 흘러넘치고 있었다. 전생의 19살 민화는 그 찬란하고 눈부신 매력에 완전히 압도당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눈도 깜빡이지 못했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게 되겠구나. 직감적으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대며 온 세상이 멈추던 그 사랑아리의 첫 순간이 2회차의 삶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선우가 빈자리를 찾아 민화의 옆자리로 다가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코끝을 스치는 신선한 겨울 공기와 그만의 풋풋한 비누 향기에 민화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세차게 요동쳤다. 안녕? 옆에 앉아도 돼? 선우가 파란 목도리를 조금 풀며 맑게 웃었다. 전생에 서툴고 자격지심 많던 민화였다면 귀까지 빨개져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이제 50대의 성숙함과 포용력을 가진 지금의 민화는 달랐다. 지독했던 사랑아리의 기억은 이제 그를 향한 온전한 용기로 변해 있었다. 민화는 선우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앉아. 안녕? 난 안민화라고 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거리는 전생의 비극적인 궤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선우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끼니를 거르고 지쳐 보일 때마다 민화는 50년 동안 다져진 말렙 주부의 솜씨로 정성껏 영양 가득한 도시락을 싸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상황이 어려워 마음이 있으면서도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선우의 서툰 속내를 민화는 넓은 이해심으로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쩔 줄 몰라 알았던 전생과 달리 민화는 이제 선우의 상처와 고단함까지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었다. 어느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오후 하나의 우산을 나란히 쓰고 걷던 중 민화가 선우의 옷소매를 살며시 붙잡았다. 선배, 상황이 안 된다는 핑계나 자존심 때문에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소중한 감정을 외면하지 말아요. 돈이 없고 상황이 힘들면 우리 같이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되잖아요. 나 선배 되게 좋아해요. 선배랑 같이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어요. 확신에 찬 고백과 단단한 눈빛에 선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이내 선우는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민화의 작고 따뜻한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고마워 민화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절대 네 손 안 놓을게. 전생에서 엇갈림과 지독한 소갈이로 끝났던 첫사랑의 아픈 인연이 성숙해진 민화의 용기와 깊은 사랑에 의해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찬란한 순간이었다. 리어! 에필로그. 오롯이 내 이름으로 빛나는 대지. 세월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2000년대 중반의 한가운데에 이르렀다. 민화는 대학 시절의 전공과 전생의 인생 연륜을 완벽하게 융합하여 방송 작가이자 대중문화 평론가로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져 있던 안민화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대한민국 문화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우뚝 섰다. 시골의 부모님은 민화가 미리 다져놓았던 재테크와 자산 덕분에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완벽히 벗어나 공기 좋은 교외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다. 그리고 그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 첫사랑 선우는 민화의 현명한 조언과 든든한 내조 속에서 자신의 천재적인 IT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는 벤처붐을 타고 일어선 가장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인 IT 기업의 젊은 CEO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가장 존경하고 아끼는 인생의 파트너로서 깊고 단단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청명한 가을날, 대전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 콘텐츠 강연에 메인 연사로 초청받은 민화는 강연을 마치고 잠시 충남대학교 캠퍼스를 찾았다. 그녀는 오색빛으로 물든 잔디밭 벤치에 가만히 앉아 파란 하늘을 흘러가는 하얀 구름을 바라보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생의 시간 선로대로라면 이맘때쯤 그녀의 큰아들이 이 넓은 캠퍼스 어딘가를 가방을 메고 서성이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느 공간에선 그녀의 전생 남편이었던 청년도, 연기학원에 보내달라고 울부짖던 둘째 딸도, 전교회장을 하던 듬직한 막내도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치열하게 시작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이번 생에서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이나 부부라는 끈으로 묶이지 못했지만 민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차오르는 정체 모를 따뜻하고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50대 주부 시절에는 내 소유물처럼 여겼던 자식들을 내 기준에 맞추려 잔소리하고 구속하느라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주었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완전히 타인의 시선으로 그들의 시대를 바라보니
그들 역시 그저 푸른 청춘의 강을 건너고 있는 저마다의 존엄하고 소중한 인간들일 뿐이었다. 내가 억지로 쥐고 흔들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만의 궤도에서 충분히 아름답게 성장할 터였다. 민화는 잔잔한 미소를 띤 채 바람이 불어오는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축복의 인사를 건넸다. 엄마라는 무거운 짐이 없어도 이번 생에선 다들 아프지 말고 더 자유롭고 멋지게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려무나 멀리서 늘 응원할게. 그 한마디와 함께 가슴속에 응어리져 남아있던 전생의 마지막 미련과 집착이 시원한 가을 바람을 타고 저 멀리 허공으로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가슴속이 한없이 투명하고 가벼워졌다. 완벽하게 새로워진 인생 2회차. 19살 수능 다음 날의 소녀로 돌아와 가난으로부터 부모님을 지켰고 고집을 내려놓은 채 청춘의 낭만을 마음껏 만끽했으며 눈이 멀 것 같았던 파란 목도리의 첫사랑을 마침내 완성해낸 삶.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내 이름 석자로 세상에 당당히 서서 성공을 이뤄낸 삶. 민화는 어느새 다가와 자신의 어깨 위에 다정하게 따뜻한 외투를 걸쳐주는 선우의 손을 꼭 맞잡았다. 그리고 눈부신 황금빛 낙엽이 흩날리는 자신의 진짜 미래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당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민아, 그녀의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